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3강의 두 번째 시간,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 읽기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건 우리 도서관이죠. 작년 2학기에는 동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도서부에서 큐레이팅 전시를 했거든요. 나의 특별한 동물 친구들, 동물 해방, 동물원 행복할까? 말고도 동물에 관한 문제 제기하고 다양한 좋은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며 그래 나와 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하며 정말 이게 맞아? 내 생각은 이런데 비판하며 집중해서 글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19쪽에 읽고 나서 나의 질문을 한 가지씩 써볼 생각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물론 함께 정리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생님 보여줬던 거죠. 동물권,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영화 2편, 동물원을 다룬 거, 그 다음에 잡식동물의 딜레마, 고기를 먹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공장식 축산에서 나온 동물의 고기를 먹을 건가, 돼지고기, 실제 동물복지 인증된 그런 그 농장은 전체 0.2%뿐이 없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닭장도 비일비재하고 이런. 그래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을 글과 어디에 관련이 있는지 집중하면서 우리 워크북 17, 18, 19쪽 스스로 읽었습니다. 19쪽에 나의 질문 써봤고요. 깊이 있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본문 정리합니다. 이 글은 논설문입니다. 김진성 밑에다가 수의학자 전문가의 글이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에 이 동물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전개한 주장을 잘 정리한 논설문입니다. 어떻게 그 논설문 맨 첫 번째 문단이 시작하나? 선생님 파란색으로 밑에 먼저 줄쳐놨는데 일단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 문단은 날개 질문. 여기서는 기존의 동물관과 대비되는 필자의 동물관이 나오죠. 맨 처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그 밑바닥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게 필자의 동물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학대 끝에 나오는 고기 이걸 꼭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비건 운동,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어떤 외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환경,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좁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배터리 닭장 같은 문제는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사라졌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필자의 어떤 동물관과는 또 별개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변화는 그렇죠. 예전부터 지금 불러온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예전부터 내려온 생각 어떤 거예요? 동물은 인간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 서로 대립된 생각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번. 대비되는 필자의 동물관? 당연히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동물학대에 반대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와 대비되는 기존의 동물관? 그렇죠. 인간은 제한 없이 동물을 이용해왔다라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날개 질문 2번.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은 논설문의 어떤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논제 제시, 문제 제기.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예가 될 것이다. 옆에다가 사례,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 두 번째 문단,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이런 철학적 배경, 대표적으로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동물을 기계라고 생각했대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론적 동물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마취나 진통에 처치도 하지 않고 그냥 생체 여부를 하는, 불과 17세기에. 그렇죠. 얘는 기계니까, 이 동물은.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어떤 철학적 배경이 기계처럼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죠. 3번. 오늘날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말해보자. 선생님이 화살표로 띡 했는데 한번 잘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2번의 문단을 잘 정리해서. 그렇죠. 선생님 길게 썼는데 2번 내용을 정리한 거죠.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근대까지 이어졌고, 이런 철학적 배경이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정리했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문단.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옆에다가 기계론적 동물관. 그동안에는 이런 게 공장식 농장의 수련을 초래했다. 근데 3번, 그런데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사실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그동안에 동물을 저는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는데 사실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인간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아냐, 이런 거는. 인간도 우리가 서로 모르는데 뭐예요? 동물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건 인간도 그렇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만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2번째 줄.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당연하고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해도 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우리 머릿속에는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 확실히 동물의 권리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 복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유되고 있다. 4번 문단. 그때에는 기계론적 동물관, 그래서 마취도 하지 않고 동물을 해부하고 그랬지만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동물 복지에 대해선 최소한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 4번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대에서는 기계론적 동물관, 그래서 공장식 농장의 출현까지 갖고 왔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복지의 대상이다 동물도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뤘다. 인식이 변화됐다. 그래서 5번과 6번, 그렇다면 복지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죠. 그럼 복지란 뭐라고 할 것인가? 복지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복지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내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 어디까지, 고통이 최소화하는 거 어디까지라고 하는, 예를 들면 마치 이건 비슷한 사례, 진실, 자유, 아름다움, 사람마다 조금씩 어디까지를 진실이라고 할 거야? 자유라고 할 거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 이런 개념이다. 5번에 사용된 글의 전개 방식, 복지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진실, 자유, 아름다움이 복합적 개념인 것처럼 복지도 사람마다 다른 복합적 개념이다. 정의, 복지의 개념, 유추, 비슷한 사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할 때는, 그렇죠,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물인가? 동물을 기르는 인간인가? 그러면서 쌤이 이렇게 크게 박스로 묶어놨는데, 예를 들면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1, 2, 3.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가 마치 인간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고양이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도 이렇게 채식으로 먹여야지 라고 하는 거. 나아가 동물원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여기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선생님 동물원 좀 안타까운데. 하지만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위험한 생각할 수 있다. 왜? 첫 번째 생각. 내게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 사람이 짐작하는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도 있고. 개의 입장은 아니지. 인간의 입장이지. 그리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획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참 학대의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부터 그래도 야성을 잃어버린 곳을 동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그렇죠. 동물한테는 도시의 동물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스펙트럼이 다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그렇죠. 6번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준 1번, 2번, 3번처럼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죠. 5번, 그렇죠. 5번에 사용된 거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입장이 다양하다는 걸 얘기하기, 물론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번의 문단. 복지는 이런 건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특히나 6번 동물 복지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하지만 7번, 그렇죠. 어떤 논리를 펴나볼까요?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 초콜릿을 먹이는 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 물어봐야만 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동물이 기계야? 그건 아니죠. 지나치게 인간처럼 생각해야 돼? 그건 아니죠. 요 정도.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서는 필요하고도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비만한 개나 치아가 부실한 아동한테 굳이 초콜릿 먹이는 걸 물어봐야 되지 않은 것처럼 동물 복지에 대한 것도 요 정도는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 유추라는 방법이죠. 동물복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만한 게 치아와 부실한 비만 아동한테 물어봐 비슷한 사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의 객관적 기준은 마련해야 되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8번, 9번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거. 그렇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분류 나누고 있죠. 여기서 욕구에는 크게 두 가지다. 맛있는 먹이, 청결한 환경, 적합한 먹이처럼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공격, 위협,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동물의 복지를 가지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가장 최소한의 그 소극적인 욕구, 후자의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 더 행복하게 이거까지는 못 받아들이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복지의 개념은 생각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날개질문 볼까요? 복지의 개념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적극적 욕구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맛있는 먹이, 청결한 환경까지는 바라지 못하더라도 소극적 욕구,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이게 우리가 소극적인 수준이지만 훌륭한 동물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옆에 워크북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 소극적인 수준 여기 요 수준이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합의할 수 있는 훌륭한 복지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8번 그렇죠. 고통의 최소화. 그럼 9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번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거를 우리한테 입증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라는 것만 확실하다. 고통 겪고 있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 필요하다. 앞에 한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 인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다. 그렇죠. 옆에서 이미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왜 타당한가?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이상 인간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동물이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인간이 하는 거지 동물이 할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인간이 필요해서 기르는 건데. 그렇죠.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다.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요 수준에서. 오늘날에서는 동물의 권리까지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고통의 최소화라고 하는 동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워크북 중심 내용 파악함 및 비판적 읽기. 오늘은 중심 내용 파악하기만 하겠습니다. 워크북 1번 전체 문단 정리.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내용 구조도라고 했는데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이 작게 또 나눌 수 있겠죠. 서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서 2번, 3번, 4번, 2번. 근대에는 데카르트의 기계적인 동물관 기계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게 공장식 농장에 출현을 초래했다. 하지만 동물은 감정이 없다, 기계다라고 했지만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도 동물권의 근거로 공유되고 있는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에는 합의를 이뤘다. 2번, 3번의 문제를 4번 오늘날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다. 문제 해결.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그렇다면 복지는 뭐라고 할 것이냐? 기본적인 어떤 욕구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 사람마다 참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6번에서 다양한 예를 들었죠. 이걸 누구 입장에서 할 것이냐. 동물이 기계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데 오늘날에 공유되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할 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판단 조제 설정이 참 어렵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동물을 볼 때 기본적으로 기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인간 위주가 아닌 기본적인 객관적인 기준 마련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8번에서 그렇다면 다시 복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동물 복지란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을 때 소극적인 욕구, 부정적인 걸 피하려는 거,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거 여기 이 정도의 합의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동물도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다. 동물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요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 글은 논설문,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글이죠. 동물 복지에 대해서. 주제,
동물복지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인간은 동물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 묻고 답하는 양식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 복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내리고 있죠. 유추, 비슷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였나? 한번 찾아보세요. 묻고 답하는 양식, 정의, 유추, 예시 각각 우리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정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